별 보러 가자. 적재.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소설 들려주는 여자. 그림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더운 나라의 태양은 불덩이처럼 이글거린다. 그런 나라 사람들의 피부가 마호가니처럼 갈색인 것은 당연하다. 가장 더운 나라의 사람들은 심지어 피부가 완전히 검게 타버린다. 즉, 흑인들인 것이다. 북쪽의 추운 나라 출신인 한 학자가 무더운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학자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고향처럼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더운 나라에서는 무조건 집안에 머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임을 알아차린 것이다. 마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혹은 집안 사람들 모두가 아예 잠이라도 든 것처럼 덧창과 문을 꼭꼭 닫고서 말이다. 학자가 머무는 좁은 골목에는 높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그래서 햇볕이 내리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찌는 듯이 무더웠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더웠다. 추운 나라 출신인 학자는 무척 똑똑한 젊은이였지만 이글이글 달아오르는 폭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매일 더위에 시달린 나머지 나날이 마르고 쇠약해졌다. 그의 그림자도 쪼그라들어서 고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작아졌다. 태양은 그림자마저도 잠식했던 것이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진 다음에야 그림자는 되살아났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일은 학자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저녁빛이 방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림자는 커다란 모습으로 벽에 우뚝 솟아올랐다. 심지어는 천장까지 닿았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힘껏 기지개를 켜는 것이다. 학자도 발코니로 나가서 기지개를 켰다. 맑은 밤하늘에 초롱초롱한 별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학자 자신도 점점 더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곤 했다. 저녁이면 골목길 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 너도 나도 발코니로 나왔다. 그래서인지 더운 나라의 집들은 창문마다 전부 발코니가 달려 있었다. 아무리 더위에 익숙하다 해도 사람에게는 시원한 공기가 필요한 법이니까. 그 즈음이면 아래 골목길 발코니 위 할 것 없이 어디나 활기에 넘쳤다. 구두장이고 재단사고 모두가 거리로 나왔다. 집안에 의자와 탁자를 세우고 불을 밝혔다. 거리는 곧 수천 개의 불빛으로 환해졌다. 이야기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으로 혼잡한 거리에 마차가 달리고 짐을 실은 당나귀들도 지나갔다. 당나귀 목에 달린 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숙한 합창과 함께 장례가 치러지기도 했고 사내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떠드는 가운데 교회의 종소리도 크게 울렸다.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점점 더 활발하게 살아 움직였다. 그런데 단 한 곳, 바로 학자가 머무는 방의 맞은편 집만은 고요했다. 그 집에도 분명 누군가가 살고는 있었다. 태양빛을 듬뿍 받은 꽃들이 발코니에 참으로 눈부시고 싱싱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물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집에 누군가가 산다는 의미였다. 발코니의 문도 저녁이면 반쯤 열려 있곤 했다. 하지만 집 안쪽은 컴컴했다. 적어도 발코니가 있는 방은 불도 없이 어두웠으나 집 안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학자는 그 음악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그 느낌은 학자의 착각일지도 모른다. 이 낯선 열대의 이국. 일단 뜨거운 태양만 지고 나면 이 도시 모든 거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풍경이 학자에게는 더없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학자에게 방을 세준 집주인은 맞은편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고 했다. 거기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주인은 그 집에서 나오는 음악이 끔찍할 만큼 지루해서 듣기 싫다고도 했다. 아무리 해도 능숙해지지 않는 곡을 서툰 연주자가 자꾸만 되풀이해서 연습하는 것 같아요. 매번 같은 곡이잖아요. 이 곡을 제대로 연주해내고야 말겠어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은데 영 신통치 않아요. 어느 날 밤 학자는 한밤중에 우연히 잠에서 깨었다. 열어놓은 발코니 창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커튼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때 맞은편 집에서 뭔가 이상한 불빛이 보였다. 꽃들이 한 송이 한 송이 찬란한 색의 불길이 되어 빛을 뿜었다. 꽃들 사이에는 날씬한 몸매의 매혹적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 또한 꽃과 마찬가지로 광채를 내뿜는 듯 했으므로 학자는 정말로 눈이 부셨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눈을 크게 떴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잠이 확 달아났다. 단번에 침대에서 내려온 학자는 살금살금 커튼 뒤로 다가갔으나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광채도 사라졌다. 꽃들은 늘 그렇듯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었으나 찬란한 빛을 내뿜지는 않았다. 약간 열린 발코니 문틈으로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이 저절로 황홀해지는 음악이었다. 정말이지 마법에 걸린 것만 같았다. 저 집에는 도대체 누가 살고 있을까? 저 집의 입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학자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불빛이 그의 등 뒤편에 있었으므로 당연히도 맞은편 집벽에 그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맞은편 집 발코니에 꽃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학자가 움직이면 늘 그렇듯이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였다. 저 집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곤 내 그림자가 유일한 것 같군. 꽃밭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라니. 문이 반쯤 열려 있으니 그림자가 머리를 좀 쓸 줄 안다면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살펴본 다음 나에게 모두 말해줄 텐데. 그림자야, 그렇게 하지 않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일까? 학자는 농담조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러니 안으로 들어가렴. 그래, 들어가서 살펴보렴. 하지만 돌아와야 해. 나를 영영 떠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학자는 그림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림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학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맞은편 집 발코니에 있던 그림자도 일어섰다. 학자가 몸을 돌리자 그림자도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학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닫았을 때 만약 누군가 주위에서 자세히 살폈다면 그림자가 맞은편 집의 반쯤 열린 문 안으로 슬쩍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학자는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햇빛 밝은 곳으로 걸어 나왔을 때 학자의 입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졌다. 이런 일이, 그림자가 없어졌잖아. 분명 어제 저녁 때 사라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야. 이거 몹시 기분 나쁜데. 학자는 화가 났다. 하지만 사라진 그림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림자 없는 남자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림자 없는 남자 이야기는 학자의 고향인 추운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만약 학자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림자를 잃어버린 경험을 말하면 누구나 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흉내내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학자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자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기로 결심했다. 그 편이 현명한 생각이었다. 저녁이 되자 학자는 다시 발코니로 나와 앉았고 램프를 그의 바로 뒤편에 갖다 놓았다. 그림자는 언제나 자신의 보호자가 될 주인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나 학자는 그림자를 불러내지 못했다. 학자는 몸을 웅크려 보기도 하고 팔을 쭉 뻗어 키를 느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해진 학자는 기침 소리도 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기후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자라난다. 여드레가 지난 후 햇빛 아래를 걷던 학자는 발치 부분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몹시 기뻤다. 그림자는 없어졌지만 뿌리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3주 후에 그림자는 상당히 크게 자랐고 학자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도 쑥쑥 자라나서 마침내는 반을 뚝 잘라버려도 될 만큼이나 커졌다. 집으로 돌아온 학자는 이 세계의 진실,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한 책들을 썼다. 세월이 흘렀다.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갔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그의 서재 방문을 아주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와요. 학자가 말했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학자는 일어서서 직접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너무도 비쩍 말라서 이상스러워 보이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하지만 옷차림은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점잖은 인상을 주었다. 누구신가요? 학자가 물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것도 당연하겠죠. 내 몸이 너무 많이 불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난 살도 많이 찌고 이렇게 옷까지 입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런 근사한 모습의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옛 그림자를 알아보지 못하나요? 당신은 내가 돌아올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건가요? 당신의 몸을 떠난 이후에 나는 정말로 잘 지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꽤 넉넉해지기도 했답니다. 이제는 자유를 원할 경우 그걸 살 만한 능력도 있단 말이죠. 방문객이 말했다. 그는 시계줄에 주렁주렁 매달린 값비싼 장식물들을 절렁절렁 흔들어 보였다. 그리고 목에 건 황금 목걸이 뒤로 손을 가져갔는데 세상에 10손가락 모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심지어 전부 다 진짜 보석이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 알아듣게 말을 좀 해봐요. 학자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러자 자신을 그림자라고 밝힌 남자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평범한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당신 자신도 그리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난 태어나면서부터 당신만 따라다녔죠. 그런데 당신이 말했어요. 나도 이제 다 컸으니 혼자서 세상에 나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난 내 길을 간 거랍니다. 지금 난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리움 비슷한 것이 자꾸만 날 붙잡더군요. 당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죽기 전에 말이죠. 당신은 언젠가 죽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도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답니다. 누구나 고국은 그리운 법이니까요. 당신에게 새 그림자가 생겼다는 건 나도 알아요. 당신이나 당신 그림자에게 내가 뭔가 빚진 게 있나요? 있다면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장 지불할 테니. 세상에. 그런데 정말로 네가 그때의 그 그림자란 말이지? 신기한 일이구나. 자기 그림자가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학자는 여전히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빚진 게 있다면 말해줘요. 난 빚지는 게 정말로 싫거든요. 왜 자꾸 돈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사이에 빚질 게 뭐가 있다고. 넌 자유의 몸이야. 너에게 계속 행운이 따라주었다니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 여기 앉게. 옛 친구.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나 좀 들려줘. 그리고 그때 열대지방의 맞은편 집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듣고 싶어.
그림자가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물론 그 얘기는 들려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약속을 해줘야겠어요. 당신과 내가 사는 이 도시의 누구에게도 내가 당신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곧 약혼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가족 정도는 너끈히 먹여 살릴 만큼 부자니까요. 걱정할 필요 조금도 없어. 네 정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선서를 할 수도 있어.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그림자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그림자는 이렇게 따라서 말했다. 그림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 놀랍게도 그림자는 사람과 너무도 흡사했다. 최고급 직물의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반짝거리는 검은 에나멜 가죽 장화에 검은 모자를 썼다. 모자는 머리통 부분과 책만 남기고 모두 접을 수 있는 형태였다. 거기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계줄에 매달린 장식품과 황금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이렇게 차린 덕분에 그림자는 정말로 완벽한 인간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림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림자는 에나멜 가죽 장화를 신은 발로 푸들처럼 학자의 발치에 누워있는 새 그림자의 팔을 깔아뭉갰다. 아마도 그것은 교만함에서 나온 행동이거나 혹은 새 그림자가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바닥에 누워있던 새 그림자는 얌전하게 가만히 있었다. 자신도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어떻게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사람이 되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던 것이다. 그림자가 말했다. 맞은편 집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요? 정말 상상도 못할 것이 살고 있었죠. 그건 바로 시의 여신이었어요. 난 그 집에서 3주를 머물렀는데 그건 인간이 3000년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시와 문학을 전부 읽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답니다. 처음엔 나 혼자만의 생각 같았지만 세상에 나와보니 그 생각이 맞더군요. 난 모든 것을 보았답니다. 난 모든 것을 알아요. 황홀해진 학자가 외쳤다. 시의 여신이라. 그래 맞아. 시의 여신은 종종 대도시에서 고독한 은둔 생활을 하곤 하지. 나도 그녀를 아주 잠깐이지만 한 번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졸음이 몰려오는 바람에 망치고 말았지. 그녀는 발코니에서 오로라처럼 빛나고 있었어. 이야기를 계속해봐. 계속 들려줘. 넌 그 집 발코니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런 다음엔 뭐가 있었지? 안으로 들어가니 응접실이 나왔어요. 당신이 항상 발코니에서 건너다 보곤 하던 그 응접실이죠. 등불은 없었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죠. 발코니와 마주보는 곳에 방들과 홀이 쭉 연결된 긴 복도가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 하나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곳의 방들은 모두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거든요. 만약 시의 여신이 있는 곳까지 갔다면 난 빛 때문에 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난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갖고 궁리를 해봤어요. 누구나 그래야 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네가 본 게 뭐지? 학자는 다급하게 물었다. 모든 걸 보았죠. 전부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부탁이 있답니다. 잘난 척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또 사회적 위치나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나에게 전처럼 하대를 하지 마시고 존칭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 미안. 오래된 습관이라서 나도 모르게. 그래요, 당신이 옳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니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죠. 당신이 거기서 본 모든 것을. 학자는 사과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얘기하죠.
난 모든 것을 보았고 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안쪽에 있는 방들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울창한 숲과 같은 모양이었나요? 아니면 성스러운 교회 내부 모습? 그리고 홀은 어땠습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 같지 않았나요? 학자는 궁금한 것들을 한꺼번에 질문했다. 그 모두였어요. 그런데 집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니 응접실의 희미한 불빛으로 본 것이 전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 위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보였어요. 전부 다 보았고 그래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 난 그 집의 응접실에 시의 여신의 뜰하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대의 신들이 커다란 홀을 하나하나 통과해서 가던가요? 고대의 영웅들이 전투를 벌이는 걸 보았습니까? 아니면 귀여운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집으로 건너왔다면 당신은 사람으로 남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대신 그림자인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동시에 나는 내면 깊숙이 숨겨진 내 본성을 깨달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를 사랑했으며 시와 불가분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을요. 당신과 함께 지낼 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태양이 떠오를 때와 저물 때면 난 늘 기이할 만큼 커다랗게 변했죠. 달빛 아래에서는 심지어 당신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 당시에 나는 내 천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신의 응접실에 들어선 이후에야 비로소 내 참모습을 느낀 거예요. 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성숙해진 상태로 밖으로 나오고 나니 당신은 이미 열대의 나라를 떠난 뒤더군요. 사람이 되자 난 내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예전처럼 막 돌아다닐 수가 없었죠. 장화와 옷까지 인간들이 걸치는 갖은 거칠애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방도를 고안해냈어요. 당신에게는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답니다. 당신은 절대로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내가 선택한 방법은 빵 굽는 여자의 치마 속에 숨는 거였죠. 빵 굽는 여자는 자기 치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다가 해가 진 다음에야 밖으로 나오곤 했어요. 달빛에 잠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담장 끝까지 닿도록 몸을 쭉 느려도 보았어요. 그렇게 하면 등이 얼마나 시원한지. 나는 거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 다녔어요. 높이 달린 창문을 통해 방들을 기웃거리고 지붕 위까지 살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 힘든 곳까지 전부 다 볼 수 있었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추악해요. 인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점들만 아니라면 난 정말이지 인간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여자들, 남자들, 부모, 그리고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장면들을 목격했답니다. 나는 보통의 인간들이 너무도 알고 싶어하는, 하지만 결코 알지 못하는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즉, 가까운 이웃이 저지르는 흉하고 어두운 일들 말이에요.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신문 기사를 썼다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을 겁니다. 하지만 난 신문 기사 대신에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썼죠. 그 결과 내가 가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무서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들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들은 나를 정말로 귀하게 대접했죠. 교수들은 나를 교수 자리에 앉히고 재봉사들은 내게 새 고급 양복을 선물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모양새가 금세 그럴듯해지더군요. 조폐국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금화를 찍어내고 여자들은 내가 멋있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죠. 그렇게 난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네요. 여기 내 명함을 드릴게요. 난 햇살이 비치는 거리에 살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집에 있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가버렸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군. 혼자 남겨진 학자가 중얼거렸다.